마리 퀴리. 수업 시간에 흘린 눈물.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읽어봐.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네. 스타니슬라오 오기스트에 대해 얘기해보세요. 역사 선생님이 마리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스타니슬라스 오기스트는 1764년에 폴란드의 왕이 되셨습니다. 어질고 현명했던 그분은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은 외적을 물리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마리아는 조금도 막힘없이 폴란드의 역사를 폴란드 말로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는 선생님과 반아이들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때 교실 한 구석에 있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찌랑 찌랑 찌르르르르랑. 러시아 장학관이 손실을 낳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 무렵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업 시간에 폴란드 말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걸핏하면 장학관을 보내 학생들을 감시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선생님은 칠판에 쓴 폴란드 글을 급히 지우고 러시아 말로 가정실습이라고 적었습니다. 학생들도 재빨리 폴란드 말로 된 책과 공책을 챙겼습니다. 곧 5명의 학생이 그것들 앞치마에 담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숙사 침대 밑에 감추기 위해 교실 옆문으로 바람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바느질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로 달려갔던 학생들이 돌아와 숨을 몰아쉬며 제자리에 앉는 순간 교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번쩍거리는 금단추가 달린 푸른 제복을 입은 뚱뚱한 장학관이 교장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장학관은 콧수염을 쓸어 올리며 거만한 태도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요? 네, 가정실습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장학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러시아 글과 러시아 역사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학생 한 명을 지적해 주시오.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어. 그 순간 학생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러시아 말에는 자신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잘못 대답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슬픈 얼굴로 마리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일어나세요. 마리아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역사도 잘 알았고 러시아 말도 제일 잘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장학관은 마리아를 한동안 뚫어질 듯 쳐다보더니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대러시아 제국을 다스려 오신 황제 폐하들의 성함을 말해보아라. 카트린 2세, 폴 1세, 알렉산드로 1세. 마리아는 러시아 황제들의 이름을 유창한 러시아 말로 거침없이 외웠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가? 순간 마리아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분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드로 2세 폐하이십니다. 그제야 장학관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교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구둣발 소리가 멀어지자 마리아는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만 책상 위에 엎드려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과 학생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엄마 그냥 처음부터 읽어줘. 굳게 다짐했습니다. 좀 더 읽었잖아. 아니 아까 잠깐 이렇게 상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언젠가는 우리 말과 역사를 당당하게 배울 날이 올 거야. 그날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 나라 잃은 서름에 흐느껴 울던 이 소녀가 바로 뒷날 세계 최초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폴란드의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소녀 아니고? 마리 퀴리. 1867년 11월 7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 퀴리의 원래 이름은 마리아 스콜로도프스카입니다. 5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난 마리아는 어렸을 때 마냐로 불렸습니다. 얘인가 보네. 어머니는 마냐가 태어날 때부터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마냐를 안아주지도 못했고 잠자리에 들 때 입맞춤을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마냐는 그런 어머니를 몹시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까닭을 알게 된 뒤부터는 어머니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마냐의 아버지 블라디슬라브 스클로도프스키는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자 부장학사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교육자였습니다. 마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재 한쪽에 있는 커다란 유리 진열장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기다란 유리관과 플라스크, 여러 가지 광물 표본, 앙증맞은 실험용 저울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냐는 그것들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마냐는 마녀야 마녀? 이름이 마냐, 마리아인데 줄여서 마냐라고. 어느 날 마냐는 발돋움을 한 채 유리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한 게로구나. 네, 아버지. 마냐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냐를 번쩍 안아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그 물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학 실험 도구란다.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이런 걸로 실험을 하게 될 거야. 과학 실험 도구? 마냐는 과학 실험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러준 그 신기한 물건들의 이름은 오래도록 마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틈나는 대로 5남매에게 폴란드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먼 나라의 신기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냐는 두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책 속에는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을까? 나도 어서 글을 배워 책을 읽어야지. 마냐는 4살 때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남달리 호기심이 많고 영리한 마냐는 곧 글을 익혔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마냐는 한번 책을 붙들며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책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언니 브로냐가 마냐를 불렀습니다. 마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하지만 책 읽는데 몰두해 있던 마냐는 브로냐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브로냐는 얼굴 가득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브로냐는 곧 형제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마냐가 지금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어. 우리 마냐를 놀라게 해주자. 형제들은 집안에 있는 의자들은 모두 가지고 와서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만화 주위에 쌓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청껏 소리 높여 만화를 불렀습니다. 시작! 마냐! 마녀. 그제야 마냐는 마녀.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의자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냐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장난을 하지? 마냐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모두 어이없는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1873년 6살이 된 마냐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6살인데 초등학교 들어. 네, 여기는 8살이야. 만으로 다 하거든. 그런데 바로 그해 단란했던 마냐의 집안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냐의 아버지가 러시아 말을 잘 못하는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이유로 부장학사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냐네 집은 생활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냐가 9살 되던 1876년 큰언니 소피아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소피아의 죽음은 어머니의 병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는 늘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죽은 뒤로 어머니는 차츰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러자 집안 분위기도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이처럼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마냐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냐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우등상장을 받아와 어머니를 난 기쁘게 죽었어? 했습니다. 마냐 언니가 죽었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또 1등을 했어요. 그래 참 잘했구나. 콜록콜록. 어머니는 마냐가 우등상장을 타올 때면 잠시나마 창백한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힘없는 미소마저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냐가 11살이 되던 해 봄, 어머니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늘 우울한 기운이 감돌던 집안은 더욱더 쓸쓸해졌습니다. 마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1880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마냐는 그라코 공립여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마냐는 여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마냐는 1등을 한 여학생에게 주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가엾은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하늘나라에서나마 저를 지켜봐 주세요. 반드시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습니다. 여학교를 졸업한 마냐는 할 수만 있다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폴란드 여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려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이웃나라로 유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냐의 집안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폴란드에는 이동대학이라는 비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동대학은 폴란드의 젊은이들이 모여 공부도 하고 조국의 앞날에 대해 토론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동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마냐는 곧 이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동대학은 러시아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냐는 공부에 열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어.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마냐는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정교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냐는 언니 브로냐가 무언가 열심히 공책에 쓰는 것을 보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해? 그러자 브로냐는 우울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학비를 계산하고 있는 중이야. 3년 동안 모았는데도 겨우 1년쯤 지낼 수 있는 돈밖에 안 돼. 브로냐 역시 의사가 되기 위해 유학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브로냐의 우울한 얼굴을 보자 마냐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마냐는 브로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뒷일은 내게 맡기고 언니는 우선 그 돈으로 유학을 떠나. 그러면 언니가 졸업할 때까지 내가 돈을 벌어서 보내줄게. 아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너도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언니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공부를 해야 해. 언니가 자리를 잡은 뒤에 날 도와주면 되잖아. 마냐 고마워. 브로냐는 눈물을 글썽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학자의 꿈. 1886년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는 어느덧 1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언니 브로냐는 프랑스의 파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마리아도 곧 어느 부잣집에 가정교사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은 급료를 몇 달씩 미루기 일쑤여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뒤 스츠우키라는 시골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설탕 공장 주인 집에서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줄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곧 스츠우키로 갔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인은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루에 7시간씩 그 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던 마리아는 사탕무밭에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참 귀엽게 생겼구나. 이름이 뭐니? 이거 너가 해. 요제프요. 요제프? 어떻게 쓰지? 마리아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몰라요. 글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야. 제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자. 학교에서도 못 가르치게 하는 폴란드 글을 아이들에게 몰래 가르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폴란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제프, 내 이름은 이렇게 쓰는 거야. 와,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 연필로 천천히 써봐. 야, 내 이름 썼다. 야호! 마리아의 정성어린 가르침으로 아이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낮에는 주인집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마리아는 몹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분주한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마을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빌려다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마리아 방에는 늘 새벽 2시, 3시까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889년 봄, 마리아는 다시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바르샤바에서도 마리아는 계속 가정교사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듬해 3월, 브루냐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마리아, 오래 기다렸지?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돌스키 씨와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내년에는 졸업을 한단다. 이젠 약속대로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사랑하는 마리아, 내년에 파리로 오너라. 마리아는 편지를 읽고 너무도 기뻐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나는 파리로 간다. 드디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그날부터 마리아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학비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사촌 오빠가 관장으로 있는 농공업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사촌 오빠의 안내를 받아 박물관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그곳에는 과학 실험실도 있었습니다. 아, 실험 도구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네. 실험 도구들을 보는 순간 마리아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서 느꼈던 호기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빠, 저도 이곳에 와서 실험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려무나 아무 때나 와서 실험을 해도 좋다. 사촌 오빠는 선뜻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마리아는 틈나는 대로 농공업 박물관의 실험실을 찾아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저것 실험을 하면서 차츰 과학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해야 할 학문을 찾은 것 같아. 그래, 과학자가 되자. 그때까지 마리아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한 것입니다. 조금 하고 결정하는 것 좀 그렇지 않아? 응? 조금 하고 결정하는 것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살아난 거야. 그 호기심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용솟 숨쳤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공부벌레. 1891년 9월 24살이 된 마리아는 꿈에 그리던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브로냐 언니 부부는 기차에서 내리는 마리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브로냐 언니의 집에 짐을 푼 마리아는 곧바로 공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리아는 소르본 대학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름난 대학으로 훌륭한 학자들을 많이 길러낸 학교였습니다. 그해 11월 마리아는 마리 스클로도프스카라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소르본 대학 과학부에 등록했습니다. 마리는 언제나 제일 먼저 강의실에 나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마리를 보고 다른 학생들은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렸습니다. 오늘도 저 여학생이 제일 먼저 왔어. 어쩌면 저렇게 열심일까? 글쎄 말이야, 여자의 몸으로 그 힘든 과학을 공부하겠다니 보통 내기가 아닐 거야. 그러나 마리는 그런 말 따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강의를 듣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배 밑에서 고통받는 조국을 위해 일하려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마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집은 병원이어서 쉴 새 없이 찾아오는 환자들로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생각 끝에 마리는 언니네 집을 나와 학교 근처에 허름한 다락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조용히 공부도 하고 학교에 오가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마른 빵 한 조각과 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마리는 언니에게서 받은 생활비의 대부분을 책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생활이 쪼들렸습니다. 마리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난로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불기 하나 없는 방에서 마리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잠을 잘 때에는 옷을 잔뜩 껴입고 이불을 덮은 뒤 그 위에 무거운 책을 올려놓았습니다. 찬바람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리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언니네 병원으로 실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루빨리 공부를 마치고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1893년 마리는 물리학사 학위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무렵 소르본 대학은 대학과정을 다 마치지 않아도 실력만 있으면 학위를 딸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관이 합격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금년도 물리학사 학위시험의 1등은 마리 스클로도 포스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 마리, 네가 자랑스럽구나. 진심으로 축하해, 마리. 언니 부부는 마리를 얼싸안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다 언니 덕분이야. 마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이듬해 수학사 학위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마리는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단 3년 만에 마리는 2개의 학위를 따낸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 피에르. 1894년 4월 마리는 파리공업진흥협회로부터 자석의 성질을 연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리는 곧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마리는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전부터 알고 지내던 폴란드의 코발스키 교수가 파리에 왔습니다. 코발스키는 마리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는 피에르 끼리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석에 관한 퀴리 법칙을 발견하고 아주 약한 전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위계를 발명한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마리는 곧 피에르를 만났습니다. 이때 피에르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35살인데 왜 이렇게 늙어 보여? 피에르는 마리에게 자그마한 실험실을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뒤 마리와 피에르는 실험실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연구하며 서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리는 차츰 피에르의 겸손한 성품과 과학에 대한 열정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르가 마리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뜻밖의 말을 듣고 마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마리의 가슴은 설렘으로 마구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피에르의 청혼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 피에르와 결혼하면 나 역시 프랑스 국민이 되어야 해. 결혼 때문에 사랑하는 조국 폴란드를 버릴 수는 없어.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마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에르,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제 조국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저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조국의 이름을 빛내고 싶어요. 저는 곧 폴란드로 돌아갈 거예요. 마리의 말을 듣고 피에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리의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리는 피에르를 남겨둔 채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마리는 피에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리, 당신의 애국심은 존경하오. 그러나 그 때문에 당신의 재능을 썩일 수는 없소. 자유로운 파리에서 함께 과학을 연구합시다. 당신의 연구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국 폴란드를 빛내는 일이 될 것이요. 이것이 더 큰 애국 아니겠소? 마리는 피에르의 편지를 받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얼마 뒤 마리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마리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마리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마리! 우리가 힘을 합쳐 훌륭한 업적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조국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소? 마침내 마리는 피에르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내 조국 폴란드의 현실을 잘 이해하는 피에르와 결혼하자. 1895년 7월 26일 마리아 피에르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기쁜 이야기. 어느 쪽이 마리키야? 여기 아빠고 여기가 마리키리. 여기 언니들. 근데 언니 중에 한 명 죽었잖아. 얘가 마리 퀴리 결혼해하고 딸 낳네 보니까. 새로운 원소에 조국의 이름을 붙이다. 새로운 원소에 조국의 이름을 붙이다. 1897년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마리는 첫 딸 이렌느를 낳았습니다. 마리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과학자로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모든 일을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이렇듯 바쁜 가운데서도 마리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해. 영화 좀 먼저 읽으면 안 돼? 이거 읽고 다 읽어가. 어느 날 마리는 과학 잡지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앙리 베크렐이라는 과학자가 쓴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 논문에는 방사선이라는 빛을 내뿜는 우라늄이라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라늄이 내뿜는 방사선은 물체를 꿰뚫으며 주위의 공기에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든다. 또 물체의 색깔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성질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별로 없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마리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우라늄이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뿜는지, 그리고 그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자. 우라늄이 내뿜는 방사선은 물체를 꿰뚫는데 주위의 공기 게 뭐야? 통과한다고. 그리고 주위의 공기에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든대. 그 다음에 또 물질 색깔을 변화시키기도 한대. 마리는 곧 피에르가 다니는 물리학교의 빈 건물을 빌려 실험실로 꾸몄습니다. 마리는 우선 우라늄의 방사선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마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라늄의 양이 많으면 강한 빛이 나오고 적으면 약한 빛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의 머릿속에 강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방사선을 내뿜는 것이 우라늄뿐일까? 방사선을 내뿜는 다른 물질은 또 없을까? 마리는 몇 달 동안 실험을 거듭한 끝에 토륨이라는 원소도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리는 이런 현상을 방사능이라 이름 붙이고 방사능을 가진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도 마리의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방사성 원소는 이것 보니까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원소는 없을까? 마리는 광석들을 구해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역청 우라늄이라는 광석이 다른 우라늄 광석보다 훨씬 더 강한 방사선을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나? 마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험을 되풀이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이 역청 우라늄 광석 속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원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 근데 그게 왜 실수를 했다는 거야? 뭐가 실수? 내가 실수를 했네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라늄이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하던 대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응. 근데 역청 우라늄은 그냥 다른 우라늄보다 강하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방사선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마리가 내가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뭐 실험 기구를 뭐 잘못했다든지. 근데 아무리 실험을 되풀이해도 결과가 마찬가지였대.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원소가 있진 않을까 생각한 거야. 알려지지 않은 원소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아마 몹시 적은 양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알아내지 못했겠지. 마리는 이 실험이 몇 년, 아니 그보다 조용히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연구를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용기를 내요. 힘들수록 보람은 더 큰 법이요. 내가 당신을 도우리라. 피에르의 격려에 마리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리는 곧 역청 우라늄 광석을 구하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도 힘껏 마리의 연구를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뒤 키리 부부는 역청 우라늄 광석 속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2가지 원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 7월 마침내 키리 부부는 그 가운데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에 넘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축하하오. 그동안 그렇게 억척스럽게 매달리더니 과연 보람이 있구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도와준 덕분에. 너 말이 해봐. 하나만. 엄마,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 원소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 피에르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발견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붙이구려. 마리는 온 세상 사람들의 입에 두루 오르내릴 이 원소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국의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폴란드 사람이잖아. 그래서 폴로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폴로늄? 폴란드의 원소라는 뜻이로군. 좋은 이름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원소의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리가 나라를 잃은 서름에 눈물을 흘리며 했던 다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랑 지원이가 이제 새로운 원소 발견하면은 뭐라고 이름 짓을까? 아직 먼저 읽으면 안 돼. 하나륨 어때? 엄마. 짜이언. 엄마. 야 지금 읽고 있잖아. 이거 다 읽고. 찌리. 찌둠 어때? 찌둠. 찌리. 아 이거 읽고 아직 다 읽어가. 라듐을 발견하다. 키리 부부는 오래 안 걸려. 그럼 조금 남았어. 키리 부부는 폴로늄을 발견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또 하나의 원소, 그것이 어떤 물질인가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키리 부부는 우선 그 원소를 방사능의 근원이라는 뜻의 라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라듐을 발견하다. 키리 부부는 폴로늄을 발견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또 하나의 원소, 그것이 어떤 물질인가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키리 부부는 우선 그 원소를 방사능의 근원이라는 뜻의 라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과학협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두 사람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좀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듐이라는 물질을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키리 부부는 역청 우라늄 광석에서 라듐을 뽑아내어 과학자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라듐을 뽑아내려면 엄청난 양의 역청 우라늄 광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키리 부부에게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양의 역청 우라늄 광석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리 부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역청 우라늄 광석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반가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우라늄을 뽑아낸 찌꺼기가 성 요아힘스탈 광산 근처에 쌓여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1톤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하시다면 아주 싼 값에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키리 부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역청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도 라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역청 우라늄 광석이 가득 든 부대들이 키리 부부의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키리 부부는 곧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광석을 잘게 부순 다음 가마솥에 넣고 불을 떼서 녹였습니다. 그러고는 뜨거운 가마솥 속에 광석을 기다란 쇠 막대기로 하루 종일 저었습니다. 광석이 부글부글 끓어 바짝 졸아들면 그 액체를 그릇에 퍼담아 두는데 그것은 실험이라기보다 차라리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여보, 좀 쉬었다는 게 좋겠어. 광석에서 나온 독한 가스 때문에 연방 기침을 해대는 마리를 보며 안쓰러운 듯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나 좀 쉬세요. 콜록콜록. 마리는 그동안 쇠막대기를 젓느라 진물을 때로 진부른 손바닥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생에도 라듐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입김조차 얼어붙게 하는 추위도 견뎌내며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02년 1월 어느 날 마침내 키리 부부는 0.1g의 순수한 라듐을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 그동안 두 사람이 부수고 졸인 역청 우라늄 광석의 양은 무려 8톤이나 되었습니다. 8톤이면은 그 할아버지 차 그거 있지? 그 뒤에 가득 실으면 한 1톤이거든. 8톤 그 8번 실은 그 정도의 그걸 실은 거야. 8톤의 광석에서 뽑아내 0.1g. 1g 요만큼도 안 되거든. 그거의 10분의 0.1g. 그만큼 라듐을 뽑았다. 그 뽑는데 8톤이 필요했대. 우라늄이. 라듐만큼 뽑는. 그것은 키리 부부의 꺾일 줄 모르는 의지의 승리여 과학자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마리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소. 피에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라듐이 뽑아내는 신비한 빛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파르스름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라듐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빛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류를 위한 연구. 라듐을 발견한 뒤로도 키리 부부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라듐의 특성과 라듐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듐은 참으로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라듐은 방사선뿐만 아니라 열과 가스도 뿜어냈습니다. 또 라듐의 방사선을 쬐 물질은 얼마 동안 라듐처럼 방사선을 뿜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신비한 물질을 베크렐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크렐은 마리에게 방사선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과학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리 부부가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구에 몰두해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게, 이것 좀 보게나. 라듐이 든 큰 시험관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녔더니 옆구리에 이런 상처가 났네. 베크렐이 찾아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좀 보세. 피에르는 베크렐의 누가 상처였다고? 라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라디오가 뭐야? 라듐, 그 원소 라듐. 원수 라디오가 뭐야? 그 광석 우라늄이라는 그 돌멩이가 있거든. 거기서 추출한 이거 라듐이라. 봐봐. 응. 그게 응. 액체야, 고체야, 기체야? 그게 라듐. 그게 고체인 것 같은데. 그래. 요거? 아니. 이거를 끓여가지고
이걸 추출해냈나 봐. 엄마 잘 모르겠어. 주머니에 그래? 응. 누가 피났다고? 어? 누가 피났어? 여기 친구. 여긴 없어, 사진에. 이 사람. 아니구나. 베크렐이라고. 처음에 이거 마리 키리한테 방사선 물질 아이디어 준 사람. 피에르는 마리 키리 남편. 저 돌멩이를 여기 넣고 다녔는데 상처가 났대. 여기. 아니 여기 살이 안 돼 입으면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이런데. 근데 상처가 났대. 피가 났대. 어. 빨리 읽어. 그것은 불에 댄 것과 비슷한 상처였습니다. 그렇다면 라듐이 생물의 세포를 파괴한다는 소린데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혹시 라듐에는 병든 세포를 파괴하는 능력도 있지 않을까? 한동안 베크렐의 상처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던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키리 부부는 곧 동물의 대상으로 라듐이 생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두 사람은 동물의 암세포에 라듐 방사선을 쬐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여겼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퀴리요법이라 불리는 이 치료법은 오늘날에도 암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사선 치료. 키리 부부가 암 치료법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편지가 빗발치듯 날아들었습니다. 한결같이 많은 돈을 줄 테니 라듐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키리 부부는 그 제안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연구 결과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과학자의 도리가 아니야. 그래요. 우리의 연구는 인류를 위해 보람있게 쓰여져야 해요. 두 사람은 곧 라듐 만드는 법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키리 부부의 라듐 발견은 온 세계를 놀라움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1903년 마리는 드디어 파리 대학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마리는 남편 피에르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사선 원소를 발견한 업적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마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자가 그렇게 신분이 낮았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 기자들이 이 두 사람의 실험실로 몰려왔습니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연구를 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온 세계의 관심이 퀴리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거의 120년 전이네. 1903년이면. 그러나 두 사람은 피난 부부 사진 어딨어? 그건 지금 없어 사진이. 그러나 두 사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또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영광 속의 슬픔. 그 무렵 키리 부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쑤시면서 가끔 어지럼증이 일곤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방사선 장애로 알려진 방사선을 오래 쬐면 걸리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방사선이 그처럼 무서운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키리 부부는 건강 때문에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프랑스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키리 부부는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연구실을 마련했습니다. 마을이? 응.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마리의 조국인 폴란드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기쁜 일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1904년 둘째 딸 에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피에르가 소르본 대학의 물리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시샘이라도 하듯 곧 슬픈 일이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1906년 4월 19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에르가 파리 시내에 있는 콩코드 내거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길 저쪽에서 마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아, 위험해!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 소리에 피에르는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으악! 피에르는 외마디 비명소리만 남긴 채 마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가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뜻밖의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과 대학의 학장과 피에르의 동료 교수 몇 사람이 어두운 얼굴로 마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교수가 침통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피에르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마리는 너무 기가 막혀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세상을 떠난 뒤 마리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르본 대학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피에르의 뒤를 이어 물리학 교수 자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죽었어? 남편 죽었어. 왜 죽었어? 마차에 치여가지고. 왜 죽은 거야? 근데 들어야지. 책 읽을 때 딴 생각했지. 아니. 방금 읽어줬잖아. 마차가 와서 비 오는다고 치여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네도 차 조심하란 말이야. 그치? 아, 부딪혀서?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 근데 그 마차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줬겠지. 응. 그래도 사람 죽은 거 돌이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 피에르가 못한 일을 내가 계속 해야만 해. 피에르도 아마 그것을 바랄 거야. 마리는 소르본 대학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자가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된 것 또한 마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마리는 소르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라듐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마리는 라듐의 순도와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방사선 원소의 분류, 방사선, 항수표 등 눈부신 연구 성과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1911년 스웨덴 할리원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업적을 높이 여겨 마리에게 또다시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때 마리의 나이 44살이었습니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과학자들도 평생에 한번 받을까 말까 한 노벨상을 마리는 2번씩이나 받은 것입니다. 1912년 소르본 대학과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는 파리에 라듐 연구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라듐 연구소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독일은 마리의 조국 폴란드를 점령하고 프랑스로 쳐들어왔습니다. 프랑스는 곧 영국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침략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부상병들이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상병들은 몸속에 박힌 총알이나 파편을 빼내지 못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다. X선을 이용해서 부상병들의 몸속에 박힌 파편을 찾아내자. X선은 방사선의 한 가지로 이것을 이용하면 사람의 몸속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너네 나중에 엑스레이 찍을 때 그거야. 어느 날에는 나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어? 응. 뭐 죽었지? 찍어본 적 있지? 응. 죽었지. 죽었어. 어느 날에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X선을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그 무렵에는 X선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흔치 않았습니다. 마리는 곧 적십자사의 원조를 얻어 X선 검사반을 만들었습니다. 왜? 있잖아, 왜 끌고 가는 거야? 찍을 때 왜 움직이면 안 돼? 왜 움직이는 거야? 왜냐면 X선이 수직으로 딱 통과해야지. 뼈는 통과 못하잖아. 그러니까 뼈는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통과된 부분은 뼈는 까맣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하얗게 나오잖아. 그치? 움직이면 제대로 이게 수직으로 통과가 안 되잖아. 제대로 안 찍히잖아. 엄마, 뼈가 몰래 까만색이야? 흰색인데
X선이 이렇게 통과되잖아. 근데 뼈는 통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뼈 그럼 뼈가 까만색이 돼? 아니 그러니까 뼈 형상이 딱 나오는 거야. 너 만약에 햇볕을 이렇게 딱 바꿔 이렇게 해. 손은 지금 통과 못하지 빛이.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림자도 까만색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엑스레이 찍는 거. 그리고 각 병원에 X선 진료실을 설치하고 X선 설비를 가진 진료차도 20대나 만들었습니다. 마리도 그중 한 대를 타고 몸소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이 설비로 100만 명이 넘는 부상병들의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는 누구야? 마리. 마리가 죽은 거야? 그냥 마리가 죽은 거야? 아니. 1918년 11월 5년 동안이나 계속된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에 항복한 것입니다. 연합군은 어느 나라였어? 뭐야? 마리 조국이 무슨 나라야? 폴란드. 근데 마리가 지금 프랑스에 있잖아.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이라 그래. 마리의 조국 폴란드도 러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조국이 해방되었어. 이 소식을 듣고 마리는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온 세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리는 파리에 세워진 라듐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을 지도하며 라듐의 성질과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강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의 생애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뭐니 해도 1932년 조국 폴란드의 서울 바르샤바의 라듐 연구소가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마리는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실로 오랜만에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백발이 되어 돌아온 마리를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백발돼서 왔어? 응. 그러나 이때의 기국이 조국 땅을 밟아본 마지막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마리는 어지럼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전부터 알아왔던 방사선 장애 증세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폐결핵일 줄도 모른다는 의사들의 진단에 따라 결핵요양소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934년 7월 4일 결국 마리는 자신이 발견한 라듐의 방사선 장애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때 마리의 나이 67살이었습니다. 마리의 주검은 프랑스의 소 공동묘지에 있는 남편 피에르 곁에 고이 묻혔습니다. 마리의 간 위에는 사랑하는 조국 폴란드의 흙 한 줌이 뿌려졌습니다. 나라 일은 서름을 딛고 일어서서 끊임없는 연구와 굽힐 줄 모르는 의지로 새로운 방사선 원소를 발견해낸 마리 키리. 세계 과학사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긴 마리 키리의 고귀한 과학자 정신은 온 인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주연이 마리 키리가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뭘 발견했어? 새로운 물질. 마리모. 마리모? 마리 키리가 새롭게 발견한 물질 뭐냐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지훈이가 뭐라 그러게? 마리모. 라듐이잖아, 라듐. 자, 여기서 퀴즈 낼게요. 마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딩동댕. 자, 그럼 마리 남편은 폴란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OX. 마리 남편은 어느 나라 사람? 맞습니다. 마리가 발견한 방사선 원소 이름? 딩동댕. 자, 퀴즈 낼게요. 마리는 노벨상을 1개 받았을까요? 2개 받았을까요? 마리는 노벨상을 1개 받았을까요? 2개 받았을까요? 2개. 우리 하나 퍼펙트. 우리 지원이도 1개 맞춰라. 자, 그럼 이번에 지원이가 맞춰? 엄마가 너무 어려운 건데. 알았어. 너가 잘 안 들었어.
너 아까 마리모 그랬잖아. 마리가 발견한 원소 이름 마리모. 그럼 이번에 지원이가 맞죠? 마리는 언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 딩동대. 우와. 마리는 폴란드 사람이지. 근데 이 폴란드를 어떤 나라가 점령했지? 세 글자. 세 글자. 그거 영국 아니었어? 아니잖아. 세 글자. 잘 생각해봐. 프랑스가 점령해서 프랑스 나라로 갔겠냐? 자기 이 나라 폴란드 말도 못 쓰게 하고 막 그랬잖아. 그 나라. 그래. 러시아. 러시아. 우리도 옛날에 일본한테 나라 뺏겼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설민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 여고생 일기 알지? 그 우리 우리가 일본말 안내 일기 알지? 안내 일기. 안내 일기는 그 독일이 유대인 학살했잖아. 그게 숨어가지고 일기 쓴 거잖아.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이렇게 점령당했지. 그 우리나라 말도 못 써.